해결료 공학 및 실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우라늄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어, 최초의 원자력 재료입니다. 우라늄. 뭐 너무 당연하죠. 예, 우라늄이 없으면 핵분열도 없고, 예, 원자로도 없는 거죠. 물론 다른 핵물질을 써서 핵분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알아보면요. 1789년에 베를린에서 이 컴파운드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방법을 보면은 이 피치 블렌드라고 하는 돌이 있거든요. 광석. 오어라 그러죠. 오어. 네, 오어, 광석. 오어의 정의는 뭐냐면 그 돌멩인데 약간 어, 우리한테 유용한 리소스가 들어있으면 그걸 오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채산성이 있는 컨센트레이션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피치 블렌드는 우라늄을 채취하는 관점에서 거의 가장 좋은 광석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유레니나이트라고 이름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광석 이름 다 암기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가 뭐 지질학자도 아닌데. 예. 그래서 피치 블렌드라는 돌을 이 나이트릭 애시드에 디졸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인 거지. 녹여서 얻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라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질산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라늄이 산화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 피막이라 그러죠. 표면에 형성된 그 U3O8을 혹은 UO2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원시키기 위해서 질산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 우라늄 금속을 보면은 검은색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라늄의 색이 아니라 이 U3O8의 색깔인 거거든요. 이 UO2를 만들게 되면은 약간 다크 브라운에서 뭐 아니면 조금 밝은 브라운 이런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스토이키메트리를 색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산화된 표면이 산화된 우라늄을 질산에다 넣으면은 그 실버리 메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색 금속이란 뜻인데 되게 그 뭐랄까 빛나는 금속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환원이 된 우라늄 금속을 그 질산 바깥으로 꺼내 가지고 보통 에탄올을 써 가지고 워싱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워터를 쓰면 안 됩니다. 우라늄은 물과 섞이지 아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이프티 문제라서 물하고 섞지를 않게 돼 있어요. 실험실 규정상. 그래서 에탄올로 워싱을 하면은 표면이 이제 그 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타니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영어인데 타니싱이라 그래가지고 표면이 쉽게 말해서 노랗게 변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제법 빨라요. 제법 빨라요. 그래서 뭐 우라늄이랑 금속의 간단한 특성 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오늘날까지도 우라늄 실험을 하면 질산으로 갖다가 환원을 시키고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질산 용액에 우라늄이 녹으면은 우라늄 이온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 우라늄 이온이 생길 건데 사가였나? 네. 제가 케미스트리는 별로 안 해서 재료공학만 하고 어, 그래서 우라늄 이온이 질산에 녹으면은 그것도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산에다 녹였으니까 솔루션을 뉴트럴라이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가지고 중화를 시켰다고 하네요. 어, 실제로 그 우라늄이 섞인 산을 스피럽, 그러니까 뭐 실험실 바닥이나 어디에 쏟았을 때 그런 약간 사고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실험실에 보통 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는 아니고 소듐 카보네이트라는 걸 주로 쓰거든요. 소듐 카보네이트. 저도 잘 모릅니다. 뭔지.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예, 우라늄 들어가 있는 용액을 스피럽하면 소듐 카보네이트로 갖다가 거기를 덮어가지고 다 흡수시킨 다음에 그거를 치우는 방식으로 일종의 제염을 합니다. 우라늄은 이제 그 알파 에미터죠. 왜냐면은 U238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은 사실 대부분 U238이고
대학 수준의 실험실에서 쓰는 우라늄에는 거의 이것이 99.8%가 이거고 0.2% 이하가 U235이기 때문에 U235는 그 감마 에미터입니다. 감마선을 내죠. 그 감마선은 거의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핵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특히 대학에서는 좀 더 어렵고 또 5%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저는 실험에 써본 적이 있는데 이 5% 정도만 돼도 이 감마선이 꽤 세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 작업자의 피폭 선량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어차피 피지컬 프로퍼티는 동일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아이소토픽하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케미컬 프로퍼티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으니까 동위 원소가. 근데 피지컬 프로퍼티만 다른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우라늄 아톰의 디퓨지비티 측정하고 이럴 거 아니면은 완전히 동일한 물질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DU라 그러죠. DU. 디플리티드 우라늄 혹은 이거를 뭐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열화 우라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천연 우라늄은 농축도가 0.72%잖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쓰면 이거 아토믹 퍼센트입니다. 웨이 퍼센트로 하면 0.711 웨이트 퍼센트가 돼요. 우라늄 235가 238보다 살짝 가볍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퍼센트가 아토믹 퍼센트보다 항상 낮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우기가 쉽고요. 천연 우라늄보다 U235 함량이 적으면 그걸 우리가 열화 우라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감손 우라늄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모든 국문 용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생각나는 거는 그때그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런 감손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이 알파 에미터만 고려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알파 에미터라는 거는 이 스타핑 레인지가 되게 짧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나름 그 업계 용어로 쏟아붓고 있는데 스타핑 레인지 뭐냐면은 그 이제 라디에이션이 재료를 투과할 때 얼마나 이 짧은 거리에서 멈춰 서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인지가 짧다라는 거는 금방 멈춘다는 얘기인데 알파선은 피부에서도 멈춘다 그랬죠. 굉장히 그 스타핑 레인지가 짧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될 정도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unless 뭡니까? 가루로 먹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알파 엠미터를 가루로 먹게 되면은 내부 장기가 피폭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금속으로 돌덩이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부피에 비해서 사실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배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총 예탁선량이니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라늄을 덩어리로 먹으면은 모르겠어. 그 금속을 삼켰기 때문에 죽는 뭐 그런 건 내가 모르겠는데 방사선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걸 가루로 먹으면 좀 곤란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제 실험실에서는 이제 항상 좋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뭐 페이셜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이 퍼스널 프로텍션 기어, 뭐 PPG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하는데 퍼스널 프로텍션 기어는 중요하죠. 왜? 작업자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니까. 실제로 그 방사선이 뭐 위험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물론 그건 훨씬 더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위험하지 않은 방사선인데도 작업자가 만약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도 작업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퍼스널 프로텍션 기어는 제 랩에 오시면 원하는 만큼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하면서 본인이 좀 불편하거나 약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되시겠죠.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알파 에미터이기 때문에 얘가 뭐 용액에 녹아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쏟아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 산성이 문제가 되지 우라늄이 여기 들어있는 건 문제가 되진 않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미약하게나마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 이렇게 뭐 바닥에 예를 들어서 달라붙은 거면은 이제 이거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실험실 바닥을 보시면은 일종의 약간 특수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닦기 편하고 레지두라 그러죠. 잔존물이 잘 남지 않는 그런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소하지만 에, 우라늄 쓰는 실험실은 아무래도 일반 실험실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다.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좀 일부러 얘기를 길게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수업 들으신 분은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만 잡다한 지식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강의 노트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사소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다 말할 때까지는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로 갔다가 뉴트럴라이징을 했네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소듐 카보네이트를 쓴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피치 블렌드를 녹여갖고 거기서 이제 우라늄을 분리해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화학적으로 그걸 특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다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178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천왕성이 발견이 됩니다. 천왕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우라누스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플래닛 우라너스를 천왕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제 명왕성은 이제 같잖아요. 그죠? 명은 같는데 원자력에서는 이제 명왕성까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플루토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수금지와 목토는 정말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었고 굉장히 밝은 별로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행성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천왕성의 발견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몇천 년 만에 태양계에 새로운 행성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불과 8년 전에 발견된 이 천왕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을 한참 타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는데 새로이 발견된 이 행성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가져다 쓴 거죠. 네, 우라누스. 그걸 따가지고 유레이늄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말로 이걸 우라늄 이렇게 읽는데, 제가 미국 가봤더니 이게 우라늄 이러면 잘 못 따라듣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 나라 로마가 쓴 로마법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유레이니엄 뭐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더라고요. 유레이니엄. 예. 자, 그래서 우라늄의 영어 발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우라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라늄 가지고 뭘 했느냐? 컬러링 했어요. 컬러링. 핸드폰 컬러링 옛날에 2000년대 초반 뭐 이제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컬러링이 아니라 포터리, 그러니까 도자기하고 글래스에 이 우라늄 옥사이드가 미량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연녹색이라 그래야 되나? 연녹색과 노랑 정도의 어떤 그런 광, 음, 색깔, 네. 색인데 약간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이었던 그런 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고급진 제품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죠. 자, 방사선 가려면 우리 1895년 렌트겐, 1896년 앙리 베크렐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로 헨리 베크렐이라고 많이 배워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베크렐이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헨리가 아니라 앙리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교과서에 뭐 국문 번역이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게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제 요때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뭐 몇 년 전이야. 이거 지금 100년도 더 전이죠. 그러니까 방사선이 뭔지는 모르고, 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라늄 이걸 넣으면은 연녹색에서 노랑 정도의 이 어떤 멋있는 도자기나 글래스를 만들 수 있으니 그냥 거기다 썼다 이겁니다. 뭐 크게 인체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미량 우라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 알파선 받는다고 뭐 아무 문제 없죠, 사실. 예. 갈아가지고 먹지 않으면, 갈아서 먹으면 제 생각엔 유리를 먹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발견은 이제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 피어리어딕 테이블이 1789년에 아마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뭐 위치 잡고 이런 거는 없었을 겁니다. 일단 그냥 원소가 발견만 된 거죠. 그리고 184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릭 우라늄이 처음으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어디서? 파리에서. 제가 누가 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바이 히팅 유레늄 테트라클로라이드 UCl4죠. UCl4하고 이 포타슘. 이 포타슘이라는 금속은 제가 이제 어떤 공정 같은 걸 찾아보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환원시킬 때. 그러니까 이 포타슘이라는 게 이제 K죠. K. 그래서 KCl이나 뭐 이런 거가 되면서 이 염화물에서 염소 이온을 뜯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염화물이 돼 있는 금속을 환원시킬 때나 뭐 이럴 때 뭐
산화물 환원시킬 때 그럴 때 주로 포타슘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 줍니다.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UCl4에서 Cl을 다 뜯어내면 U만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메탈릭 우라늄을 획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대량의 메탈릭 유레늄을 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공정도 보면은 이 포타슘 쓰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굳이 뭐 방법이 발전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급하니까 1945년에 맞춰야 되니까 되는 거 있는 방법론 그냥 갖다 썼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뭐 다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 보시게 될 거예요. 금속 우라늄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자, 그래서 메탈릭 우라늄도 얻었네요. 그리고 다시 30년 세월이 흐릅니다. 자, 루드윅 볼츠만이 등장을 해요. 루드윅 볼츠만 천재죠. 네. 자, 그래서 사실 루드윅 볼츠만이 S는 K, L은 오메가라는 식을 쓴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네요. 예, 제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트리비아를 모두 다 확인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루드윅 볼츠만의 연구 결과로 S는 K, L은 오메가 이 엔트로피의 스태티스티컬 데피니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통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76년 그 바로 이듬해네요. 그래서 케미컬 엔지니어였던 이제 미국의 케미컬 엔지니어고 아마 미국에서 뭐 처음으로 PhD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이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이아 윌라드 깁스, J 윌라드 깁스가 G는 H-TS라는 이제 그 옥질러리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재료연력학 수업을 먼저 듣고 오신 분들은 좀 유리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1876년이라고 딱 썼는데, 세 편으로 나눠서 논문을 냈나? 뭐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겹치는 시기일 겁니다. 예, 겹치는 시기일 거고. 자, 그래서 그 1876년쯤 해가지고, 재료 연력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태동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20년이 더 흘러야 돼요. 20년이 더 흘러 1896년이 되면 앙리 베크렐이 라디오 액티비티를 발견합니다. 우라늄으로부터. 파리에서 했네요, 이것도. 예, 당시의 과학의 중심이 유럽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뭐 깁스는 미국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자, 여기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좀 볼까요? By leaving potassium uranyl sulfate on top of an unexposed photographic plate in a drawer and noting that the plate had become fogged. 이게 사실은 이런 건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사진 건판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인화를 위한 그런 건판들이, 어떤 뭐 좀 그때 이제 방사능이 뭔진 몰랐지만, 이제 이따금 흐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낸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의심을 하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서 좀 규명을 한 사람이 이제 앙리 베크렐인 것 같고요. 이 포기드 되는 현상은 사실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했다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액티비티를 발견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재료연력학 수업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20년 늦었죠. 라디오 액티비티라는 것의 발견이 20년을 늦었기 때문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고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라는 그 개념에 이 방사선이라는 그것은 전혀 포함이 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설령 라디오 액티비티가 더 먼저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게 포함되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의 활용은 철저하게 이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평형 상태에서 되는 거거든요. 평형 상태에서. 근데 이 라디에이션 언더 라디에이션이 되면 이레디에이티드 되는 상태가 되면은 영원히 평형 상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평형상의 학문인 서머다이내믹스 머티리얼의 라디오 액티비티 개념이 좀 인클루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용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제 방사선이 별로 없을 때로 한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재료연력학은 라디오 액티비티에 대한 컨시더레이션이 전무하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다. 일단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제가 만든 게 뭡니까? 앙리 베커럴 was 20 years behind Willard Gibbs, which is a problem. The problem for us죠. us가 뭡니까? Nuclear engineer.
자, 그래서 우라늄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인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트리비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료연력학으로 갖다가 우리가 재료공학을 해야 되는데 재료연력학은 이 우라늄에는 쓰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우라늄이란 재료는 항상 극심한 그 라디에이션에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이 강의 노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20년 뒤에 라디오 액티비티가 발견됐고 설령 라디오 액티비티가 먼저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평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조건으로 얘기하는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에서 라디오 액티비티를 고려한 어떤 포뮬레이션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재료는 재료 연력학이 없는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피지컬 메탈러지를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으로 바꾼 가장 큰 두 개의 변화가 하나가 재료 연력학이고 두 번째가 전자투과 현미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날개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한 날개가 그러니까 이 날개를 대신한 날개가 필요하겠죠. 그 날개가 이제 RMS인 거죠.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 근데 이 날개가 지금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 TEM 쪽도 약간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조사 손상. 자, 이제 라디에이션 데미지라는 말에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라디에이션 데미지가 만드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마이크로가 아니라 나노입니다. 나노.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스트럭처를 만들지 않고 나노미터 단위의 스트럭처를 만들고 뭐 심하면 서브 나노를 만들어요. 그래서 언리졸버블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많이 맞은 재료를 뜯어가지고 안에를 이제 메탈러지를 해보면은 거기서 많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스트럭처죠. 나노 스트럭처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들이 그 가장 좋은 템으로 갖다가 봐도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상 첫 번째 강의 노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 우라늄 재료라는 것이, 재료로서의 우라늄이라는 것이 왜 다른 재료들하고는 조금 다른 논의가 필요한가? 왜 해결료 공학이라는 과목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좀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라늄 혹은 유레이니엄, The First Nuclear Material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거를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왜 우라늄입니까? 그리고 왜 우라늄 235여야 되죠?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는 해결료로 우라늄을 써야만 하고 왜 우라늄 235를 써야만 하고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 Only 3 fissile isotopes by which a nuclear fission chain reaction can be sustained.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동위원소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뉴클리어 피션을 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대량의 에너지를 꺼내려고 그러면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why all of them are odd atomic mass isotope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odd 이거 다 홀수란 얘기죠. 235, 239, 233 다 홀수죠. 자, 그래서 U235는 largest nucleus입니다. among all naturally abundant element.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엘리먼트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아이소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아이소톱에서 가장 큰 이제 뉴클레스고요. 아, 이걸 내가 왜 엘리먼트라고 했는지 알겠다. 사실은 그 238U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중성자 3개 더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엘리먼트라고 썼군요. 아이소톱이라고 쓰면 U238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오드 아토믹 매스를 가진 아이소톱 중에서 제일 핵이 큰 애가 우라늄 23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자력 공학 개론 시간에 배운 R은 이거 1.25 타임스 펜토미터 타임스 235 1/3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토믹 매스에다가 부피를 고려해서 원서드 해가지고 여기다 1.25 곱하면 대충 이것이 이제 FM 단위로 우리에게 반지름을 주죠. 뉴클레스 반지름을 대충 줍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 A가 제일 크면은 반지름 제일 큰 거니까 자 그래서 except 플루토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루토늄은 239니까 당연히 조금 더 크겠죠. 여기 A에 239가 들어가면 근데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겠죠.
플루토늄은 이게 애매한데 자연계에서 미량이 당연히 발견이 될 겁니다. 미량이 발견되는데 정말 극미량이겠죠. 그리고 그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다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우라늄 근처에서 발견되겠죠. 우라늄이 우라늄 238이 주잖아요. U238이 주기 때문에 이 우라늄이 속해 있는 원강에서 여기서 중성자를 만드는 물질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항상 있게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미량의 극미량의 플루토늄이 형성이 되기는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뭐 검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 자, 그래서 generally not found in nature가 이제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좀 문제가 있어요. 내추럴 어번던스가 우라늄 235는 0.72 아토믹 퍼센트고 웨이트 퍼센트로는 0.71 웨이트 퍼센트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우라늄 238은 반면에 이제 나머지를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238이죠. 99.28%고 사실은 우라늄 234가 좀 극미량 들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큘라 이퀄리브리움 이걸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하죠? 영속 평형? 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 U238이 결국 그 몇 개의 디케이를 거쳐가지고 U234가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사실 이게 존재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예, 뭐 물론 뭐 몇 퍼센트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U238이 부서지고 부서진 잔해가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들이 항상 일정량 섞여 있게 되는 그런 걸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U234하고 다른 원소의 비율을 가지고서 이게 농축 과정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우라늄 235 농축 과정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지표로 쓰이죠. 우라늄 234의 양은. 자, 그래서 내추럴 어번던스가 되게 낮아서 우리한테 좀 매우 불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그 무거운 아토믹 매스가 큰 그 오드 넘버를 가진 그런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U235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a bad luck we have actually it is not by luck but by the fate of an unstable isotope 이렇게 했습니다. 자, U235가 그러니까 오드 아토믹 매스를 가진 아이소톱이 핵분열을 잘한다라는 건요. 많은 경우에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둬도 핵분열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페이트 운명이라고 한 게 뭐냐면 U235는 U238보다 더 언스테이블한 아이소톱이기 때문에 우주가 형성이 됐을 때 우라늄은 없었죠. 우라늄은 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십억 년이 흘러가지고 어떤 엄청난 크기의 항성들이 뭐 중성자별 돼서 폭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헤비 엘리먼트들이 합성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잔해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태양이 다시 생기고 지구형 행성이 생겨갖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구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 그 헤비터블 플래닛의 지각에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런 행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 지구 기준으로 하면 한 46억 년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 전에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 전에 이제 우라늄을 만든 폭발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U235하고 U238이 특정 비율로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특정 비율로 형성이 됐을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46억 년간 이제 반감기를 계속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더 짧은 우라늄 235는 계속 더 상대적으로 양이 줄어들고 U238은 천천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플래닛 올스는 우리 지금 추정으로 45.4억 년 정도의 나이를 먹었고 U235의 반감기는 불과 얼마밖에 안 됩니까? 7억 년밖에 안 됩니다. 7억 년 밖에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근데 하프라이프 오브 U238은 뭡니까? 44.68년.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생기고 난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U238은 반감기가 한 번밖에 안 지났으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우라늄은 몇 번이 지난 겁니까? 76에 40이잖아요. 그러면은 2에 6승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64, 예. 그러니까 뭐 60분의 1 이하로 지금 줄었다는 거죠. 예,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성분이 엄청나게 낮아진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는 자연광석에서 우라늄 235가 농축도가 제법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곱하기를 해보시면은 단순 산수를 해볼까요? 얘는 지금 1이 0.5가 됐는데 얘는 지금 1이 0.02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요 비율이 1대 25인데 지금 실제 비율은 이제 0.72 대 99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걸 1이라고 할까요? 이거 100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곱하기 4 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2.8%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겼을 때는 우라늄 농축도가 한
3% 가까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 농축 우라늄이면 뭘 만들 수 있나요? 3% 농축 우라늄이면 원자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연 원자로가 있어요. 천연 원자로. 천연 원자로. 그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의 그 가봉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면은 뭐 강가에 이렇게 우라늄 광석들이 되게 많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났던 증거들을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원자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인공원자로는 우리가 최근에 비교적 최근인 언제 만든 겁니까? 뭐 1940년대 초반에 만든 건데 실제로는 까마득한 옛날에 인류가 지구에 있지도 않았을 때 지구에서는 천연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구의 내부에서 나오는 열의 대부분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생긴 지 46억 년이 됐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원소들은 이미 다 안정원소로 다 변해버렸고요. 반감기가 굉장히 긴 원소들이 지금 아직도 열을 내고 있는 건데 그 열이 이제 지구를 계속 데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멘틀 대류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뭐 지질학자는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은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모든 생명체, 모든 인류는 사실은 방사선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방사선이 없었으면 이게 DNA 사슬이 안 부서지니까 제가 볼 때는 돌연변이도 훨씬 적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구 위에 생명체가 이렇게 뭐 멋있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생물 종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자력 공학을 배우다 보면, 해결력 공학을 배우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 그런 간단한 얘기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perhaps the enrichment was used to be 23.92 at the very beginning of this planet. 제가 이렇게 했네요. 도대체 뭔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단순무식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46억 년 전으로 시계를 감아 보시면은 이거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혹시 제 계산 틀렸으면 알려주시고요. 엑셀이 계산했기 때문에 안 틀렸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죠. 제가 타이핑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점 처음에는 우라늄 235 농축도 되게 높았다. 그런데 긴긴 세월이 흘러서 지적 생명체인 인류가 등장하고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미 망했더라. 농축도가 너무 낮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플루토늄 239 얘기를 좀 해볼까요? has to be recovered from used nuclear fuel through the back-end fuel cycle. 자, 이제 fuel cycle은 보통 이제 핵주기라고 많이 줄여서 말하고요. 핵연료 주기라고 해야 되는데 핵주기 그러고 앞에 back-end는 이제 후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후행 핵주기인 거죠. 후행 핵주기는 뭐냐면 핵연료가 원자로 안에서 사용되고 난 이후를 말합니다. 우라늄 해결료가 원자로 안에서 사용이 돼야 중성자 그 뉴트론 이레디에이션으로 플루토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행액축에서 플루토늄 239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즈드 뉴클리어 퓨얼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커버리 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유즈드를 안 하고 만약에 스펜트라고 쓰잖아요. 그럼 스펜트는 이제 뭐랄까 이제 버릴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리커버리를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사용 후 해결료. 그러면 사용 후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영어로 used가 더 맞죠. 예, 스펜트보다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 239 회수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이거 회수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제 조약으로 금지돼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NPT 사인했잖아. IAEA 가입하고. 그죠?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퓨렉스나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은 공정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여야 되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강대국들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even opening up the used nuclear fuel rod is not allowed in this country. 이제 사용 후 해결료 봉이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렇게 긴 라드가 있거든요. 대충 한 4m 정도 되고 이거는 뭐 한 1cm 정도 되는 이제 이런 기다란 봉이 있는데 이 킬로미터 같아 보이네. 1cm.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퓨얼 라드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지르칼로이 합금 튜브 안에다가 UO2 이제 실린더리컬 쉐입의 UO2 펠렛들을 갖다 잔뜩 장전해 놔서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닫아 놓은 그런 걸 이제 해결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는 거를 이제 잘라서 연 다음에 질산에다 녹이거든요. 근데 자르면 이미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국회가 비준한 국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뭐 그런 걸로 제가 들어서 불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르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르면 안 돼요. IAEA에서 감사 나와요. 예. 스페셜 인스펙션? 스페셜 인스펙션 나올 거야. 예. 그래서 unless you are not afraid of serious economic sanction, 예, 뭐 북한처럼 경제 제재 당하면서 살 거 아니면 이거 열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if not carpet bombing on Seoul from, 예, 뭐 설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에 절대라는 거는 절대 없죠. 예. 자, U233은요, has to be recovered from thorium based used nuclear fuel. 그러니까 토륨은 되게 재밌는 애예요. 토륨은 자, TH 9T였나? 네, 토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32에 얘가 100%입니다. 100%야. 이게 농담인 줄 아시겠지만 뭐 99.9 아니고요. 근데 어디를 봐도 다 100%라 써 있어. 그러니까 되게 단일한 아이소톱으로 구성된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중성자를 많이 때려주면은 얘가 이제 23390TH가 돼서 이제 베타 디케이 두 번 해가지고 U233 이렇게 9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갖고 그 우라늄 233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우리가 땅에서 캐면 나오는 거는 얘뿐이고 얘네 둘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 근데 그 과정이 뭐다? 사용 후 해결료를 뚜껑 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뚜껑 따는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NPT 사인을 했기 때문에 못 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플루토늄 239나 우라늄 233도 해결료다라는 말을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연불이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우라늄이냐, 왜 우라늄 235냐, 땅에서 나오는 뉴클리어 피션 체인 리액션을 하게 해주는 거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건 이 두 개고 플루토늄 233하고 우라늄 233 이거는 아, 한국 내에 이게 분리된 순물질로 존재하는 거는 극미량이거나 아예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또륨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터내셔널하게 보면 우라늄보다는 또륨이 되게 많아요. 한 4배 정도 많거든요. 그리고 분포도 되게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륨이 더 넓게 분포돼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없거든. 우리나라의 우라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대전에 많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그 채광할 수 있고 뭐 경제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전에 우라늄 강산 짓겠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찬성할까요?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수입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륨은 우리나라에 이제 나지가 않고 그래서 또륨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인디아에서 많이 써요. 인도에서 많이 쓰는데 인도는 이 또륨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넘쳐나게 갖고 있어. 그래서 얘네는 그걸 좀 쓰고 싶은 거야. 캐나다에도 많나? 뭐 하여튼 그 토륨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토륨 원전은 보통 그런 나라에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또륨 퓨얼 사이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지금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에서 교수하는 친구를 아는데 본인 연구 주제인데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생각하면 차라리 플루토늄 리커버리를 한 게 낫지, 이 또륨 퓨얼 사이클에 대해서 자신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희망은 없습니다. 또륨 퓨얼 사이클에 대해서. 또륨 퓨얼 사이클을 굉장히 좀 크게, 좀 약간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강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보다 우리에게 해결료는 U23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재로서는 거의 99% 맞는 얘기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그럼 역사 얘기를 해봅시다. 1938년 12월 1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뉴클리어 피션 디스커버드. 네, 뭐 누가 하고 이런 건 그냥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중성자를 갖다가 U235 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좀 나오고 두 개의 피션 프래그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립톤 포 이그젬플, 바륨 포 이그젬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랜덤하게 골라진 이그젬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뉴클리어 피션이 학계에 보고될 때 그때 바륨하고 크립톤이 검출된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개수가 밝혀졌겠지만 뭐 프리 뉴트론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치 스플리팅 오브 아토믹 뉴클리어스 오브 헤비 엘리먼츠. 헤비 엘리먼츠는 U235,
PU239. 자, emit. 자, 뭔가 방출하죠?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와 2.5개의 중성자를 방출한다라는 거를 1938년 연말경에 알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이제 1939년경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그때 알려지는데 사실 뭐 이것도 200MeV는 아니고 뉴트리노가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0MeV보다 살짝 큽니다만은 또 그것도 이제 많은 것에 디펜던트 해요. 예. 정확히 딱 200은 아니지만 대략 200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정확히 2.5는 아니지만 대략 2.5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 똑똑한 분들은 금방 알았겠죠. 야, 이거 중성자 집어넣어서 핵을 부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성자가 또 나오더라. 그것도 2.5개나. 그러면 좀 낭비되는 중성자를 고려를 해도 한 개를 넣으면 2.5개가 나오는데 낭비되는 거 고려해도 1.5개는 남길 수 있을 테니 이러면 중성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성자로 다시 핵 분열을 유도시키면 이거 그냥 무한하게 체인 리액션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엄청난 폭탄을 만들 수 있겠네? 이거를 거의 인스턴트하게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뭐 레오 질라드나 뭐 그 외 몇몇 사람들이 이거를 누가 이제 발표하자마자 이거는 폭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감을 하죠. 자, 그래서 뭐 독일에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 레오 질라드가 이제 그 미합 중국 대통령한테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이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레오 질라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유태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이걸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게 되면 유태인들은 정말 유럽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했겠죠. 자기 민족의 미래를 걸고 아마 미합 중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맞나? 아니다.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대통령. 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하여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안 읽어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한테 연락을 하죠. 그 아인슈타인하고 레오 질라드의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 레오 질라드가 그 크리스탈로그라피의 대가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마 라우에였을 거예요. 라우에의 제자였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나중에 틀리면 정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라우에의 제자인가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너무 어려운 거지 학위 논문을 다 썼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논문을 좀 누가 봐줬으면 해가지고 좀 자기가 이제 마음 편한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보냈다고 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래. 나는 모르겠어. 내 학위 논문을 아인슈타인한테 보내갖고 읽어달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좀 친한 사이였다. 뭐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여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니까 레오 질라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 질라드 레터가 미합 중국 대통령한테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윽고 맨하탄 프로젝트가 발족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맨하탄 프로젝트의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인 것은 뉴욕에 사무소가 있었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맨하탄 프로젝트 나중에 제가 지도 보여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하탄 프로젝트를 한 곳이 사이트가 30개가 넘는 걸로 알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늘날 미국 내셔널랩의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셔널랩의 아버지는 사실은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공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 그 기술 연구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미국 내셔널랩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맨하탄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경까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어졌죠. 연인원으로 이제 13만. 연인원이라는 건 이제 절대적으로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동원된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다 더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중복 카운트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13만 명이 동원돼서 그때 당시로 2 빌리언 US 달러의 코스트가 들었습니다. 2 빌리언, 빌리언이면은 10억 달러니까 20억 불 정도인가요? 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13배 정도가 올라서 아이고 2015 예, 더 올랐겠네요. 지금은 이제 한 30빌리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환산을 쉽게 하려면은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빌리언이 트릴리언 되거든요. 트릴리언은 이제 조니까 뭐 30조? 30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원자폭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인 게 우리나라가 지금 30조 원이 없나요? 네, 30조 원
순식간이죠. 예, 금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못 만드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돈이 있어서 30조 원 들여서 그걸 만들 수 있는데 30조 원 들여서 그걸 만들고 나면 이제 나라 예산이 30조 원이 없겠죠. 예, 다 망했을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당시로서는 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불과 한 5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이 짧은 기간에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멀티트랙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나면 그냥 다 했다고 해요. 다. 다 해서 그 중에서 된 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뽑아놓은 게 이겁니다. Over 90% spent. 자, 90%의 예산이 어디에 쓰였다? Spent for factory construction하고 P-sile material production에 썼어요. 그러니까 P-sile material production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해결료를 생산한 거잖아요. 물론 이 경우에는 폭탄 연료겠습니다만은 해결료를 생산하는데 그 재료 만드는데 90%의 돈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죠. 맨하탄 프로젝트에 쓰인 비용의 90%는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쓰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뭐 우라늄 농축 기술도 없었고 플루토늄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기술도 없었고 다 없었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싹 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중성자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료 과학에서 이 시그마 A라고 그러죠. 업섭션 크로스 섹션, 그다음에 시그마 F, 피션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재료가 중성자를 흡수할 확률이나 재료가 중성자를 먹고 이제 핵분열을 할 확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아무도 아무 개념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 재료공학이 탄생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년 만에 학문 하나를 탄생시켜 갖고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르코늄이나 이런 것처럼 중성자에 굉장히 투명한 구조재료로 쓰기 좋은 재료나 아니면 뭐 카본이나 D2O처럼 이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슬로잉 다운, 그러니까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런 게 아는 게 없던 상태에서 지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이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기가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나 볼까요?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Weapon. 나머지는 그냥 이제 폭탄 구조체 만드는 데 쓰였나 보네요. 그리고 대략 30개 이상의 사이트가 이제 미국 내에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킹덤하고 캐나다도 협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몇 개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다 더하면은 3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도 그 초크리버 내셔널 랩인가?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맨하탄 프로젝트로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아요. UK는 나중에 그 배신당하죠. 그래서 뭐 맥마흔 뭐였나? 해가지고 원래 이거 같이 만들고서 기술 공유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하고 영국 수상하고 구두로 둘이서만 약속을 했대나?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거든요. 다이인 오피스랄까? 개 산책시키다가 중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물려받은 분이 누구였습니까? 해리 트루먼이었나? 트루먼이 나는 모르겠다. 들은 게 없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UK는 독자적으로 원자폭탄 개발하죠. 네. 캐나다는 당연히 뭐 핵무장 생각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now many of them are national laboratories. 그래서 미국 내셔널 랩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맨하탄 프로젝트다. 뭐 그런 거를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3년이 됩니다.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콜드워. 요즘 이제 학생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안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미소 냉전 시대가 이제 접어드는데 저는 좀 뜬금없다 생각하는데 자, 1953년 12월 8일 그래서 이때 유엔 총회에 온 미국 대통령 이제 디디 아이젠하워가 아톰스 포 피스라는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최초의 핵분열이 발견된 후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이었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원자로 기술을 나눠줄 테니까 너네 핵폭탄 만들지 마라. 뭐 대충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그 뭐 연설의 취지가 그랬다기보다 이 동명의 프로젝트가 발족을 해요. 그 디디 아이젠하워가 아톰 스포 피스 스피치를 하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행정 관료들이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톰 스포 피스 프로그램 런칭해가지고 원자폭탄 개발을 안 하는 대가로 미국의 원자로 기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다가 이전해주는 그런 아 뻘짓을 하거든요. 예, 그 뻘짓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참 불법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핵무장을 하는 나라들이 그 기술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대부분 다 이 미국 기술이에요, 미국 기술.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손으로 그 기술을 건네준 거야. 피스 오브 페이퍼에 우리는 핵 개발 안 하겠습니다. 뭐 사인 정도는 받았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NPT라는 거, IAEA라는 거 자체가 이제 발족을 한 게 이 시기고, 이때 이거 왜 생겼냐면 이제 뭔가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원자력 기술 주고 핵 개발 안 하는 걸 대가로 받았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뭐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IAEA가 생기고, 그게 나중에 NPT로 이어지고 한 겁니다. NPT는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수업하고는 크게 관계 없으니까 나중에 핵비확산 수업 들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톰 스포 피스가 등장을 해서, 예, 우리나라는 이때 뭡니까? 6.25 사변이 끝난 지가 이제 몇 달 안 됐을 때네요. 온 나라가 다 폐허고, 나라에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소득 57달러일 때였겠네요. 예, 그때 아톰 스포 피스 프로그램이 태동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원자폭탄을 가진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정도였을 거예요. 프랑스하고 차이나는 60년대에 개발을 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그 비토 거부권을 가진 5개 나라가 확정이 되잖아요. 5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거기에는 사실 프랑스하고 차이나를 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이 불만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64년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 NWS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로 이제 인증을 받은 건 뭐 1992년이고 뭐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뉴클리어 피션의 역사 말씀드렸고요.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으니까 여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죠. Y 피션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